자, 오늘 저희가 이제 보도할 내용 중에는 첼리스트와 첼리스트의 남자친구 간의 이제 대화라든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사적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동안에 보도를 좀 미뤄왔던 내용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중에는 이 진실이 지금 은폐되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왜 그 은폐나 또 이 청담동 술자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타겟보다는 이 첼리스트가 왜 남자친구에 이렇게 계속 매달렸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법을 좀 힌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10월 24일 날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처음 알려졌고 그날 더 탐사가 사실은 역사적인 방송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25일서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0월 25일 기사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첼리스트의 친오빠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은 그게 친오빠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종의 취재원이 좀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강제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녹취가 공개됐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28일 기사서부터는 아예 스토커, 뭐 폭력남, 이런 프레임까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그런 형식의 프레임을 잡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플랜 A가 작동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프레임이 작동이 되면서 초반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세연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붙어서 정말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11월 24일 날 결국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나갈 때까지 수사까지 이렇게 밀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쭉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으로 기억하고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11월 3일인가요?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었잖아요. 왜냐하면 11월 28일이고요. 10월 28일. 10월 28일이고요. 그리고 11월 3일에 한 번 더 기사화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던 그 보도에 대해서 첼리스트가 뭔가를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28일 날 시민 기자 하모 씨가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쓸 때 당시에 이 하모 씨가 사실은 첼리스트와 지인 관계였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첼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 들어준다는데 써줬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위해서 기사가 쓰여진 것처럼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주장들을 첼리스트와 첼리스트 주변의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기자분을 위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바로 플랜 A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오마이뉴스의 11월 3일자 보도 그리고 10월 28일자 보도. 10월 28일자 보도인가요? 10월 28일자 보도 그게 이제 더 탐사 보도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언론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던, 그죠? 본격적으로 언급했죠. 본격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첼리스트와 첼리스트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1,000만 원 안 주면 집 못 찾아간다고 했어? 변호사한테? 또 만났더라? 개소리 하지 말고. 와, 대박이세요. 그냥 소설 쓰지 마시고요. 인터뷰했어. 이 새끼야. 기사 났다고. 그래. 걔가 내 거 써줬어. 내 편에서 들어준다는데 왜? 아니 3월 달에 걔 만나서 술 먹었다며. 그래, 그랬을까? 어? 그랬을까? 걔가 그걸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걸 왜 물어?
너랑 관계없는 일이고. 너랑 왜 관계, 나랑 만났을 때 일이잖아. 예. 11월 3일 통화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10월 28일자 이제 기사 처음에 그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폭력남 스토커로 이제 그 최초로 이제 운을 떼기 시작한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제 첼리스트한테 전화로 조금 좀 불만을 표시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첼리스트가 그래 그건 이제 걔가 나를 위해서 써준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제보자에 대해서 이제 폭력남 스토커로 이미지를 좀 씌워서 결국은 그 남자친구를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자기가 밤 늦은 시간에 이제 그 다른 남자들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이 탄생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 초창기 그거죠. 근데 그걸 이제 첼리스트가 그건 내가 써달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첼리스트하고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하 작가는 물론 첼리스트하고는 예전서부터 면식이 좀 있었고 그 하 작가는 어떻게 해서도 첼리스트가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그 용기를 내서 진실을 얘기를 해주길 바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은 첼리스트가 워낙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첼리스트한테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는 너 편이야. 남자친구 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 편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렇고 그걸 달래면서 결국은 이제 첼리스트가 진실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하 작가도 결국 첼리스트하고 단절이 됩니다. 네. 어느 순간서부터는. 네. 그래서 하 작가는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 작가는 저희 더 탐사 취재진하고 거의 입장이 같습니다. 네. 그날의 진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어울려 술자리가 있었다. 자기는 똑같은 그런 얘기를 이미 들었다. 더 탐사 보도하기 전에 들었다. 들었다. 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날 진실을 향해 가기 위해서 본인도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이 하 기자는 원래 목표가 진실의 문을 열고 첼리스트가 나오길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강진구 기자와 계속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리도 놔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첼리스트가 이제 하 작가를 그 이 사건 초기에 상당히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이용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하 작가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자신의 이제 남친, 자기가 동의 없이 뭔가 이걸 폭로한 것에 대한 이제 불만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자신의 남친에 대한 이제 불만, 남친을 이제 악마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 작가한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 작가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메신저로 네. 그 이제 하 작가를 좀 활용했던 측면도 있죠. 근데 하 작가는 첼리스트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첼리스트의 이제 편이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한테는 이제 조금 자신 잘 설득을 해서 네. 첼리스트가 진실의 문을 향해서 가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다.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하 작가하고도 결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첼리스트 그 친구들이 예. 강진구 기자님에 대해서 약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트윗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네. 그런 허위 사실들이 마구 이제 쏟아져 나오고 네. 있어요. 그중에 어떤 대표적인 게 저거 보세요. 강진구 기자가 네 돈 대신 갚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아, 가파까지 나와 있네요. 예. 네. 저기 이제 11월 8일 화요일 날이라고 써 있는데 네. 저 화요일 날 누군가한테서 저걸 이제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저게 이제 네 돈 대신 갚아 이렇게 나오면 뭔가 돈의 거래가 된 것 같고 특히나 강진구 기자님이 무슨 돈을 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같은 그런 그러네요. 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제보를 유도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저렇게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들이 이제 근절되게 하기 위해서
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 기장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뭐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조차 안 한 상태에서 야 이거 들어왔다 잘 됐다 확 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강제 아우팅을 하는데 강 기자가 동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 기자를 통해서도 그 접촉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 그 첼리스트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지금 현재 그 SNS 상에서 제가 그 첼리스트가 그 전 남친한테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첼리스트로부터 이제 억지 진실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다라고 예. 하는 이제 이런 이제 SNS 글이 이제 유포되게 된 문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오해를 할 할 수도 있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첼리스트가 저하고 나눴었던 그 문자를 의도적으로 좀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전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하고 아니라 이제 제보자. 제보자하고. 네. 자, 11월 8일 제보자가 첼리스트와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제보자는 11월 6일까지 활발하게 소통이 돼요. 심지어 11월 6일에는요. 첼리스트가 제보자에게 돌아올 거를 암시하면서 자기를 받아주게끔 이렇게 애원을 하는 그런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6일 날 제보자가 트윗을 열어요. 그래서 열어서 거기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순간 그 다음서부터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제보자가 저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보자는 첼리스트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사실상 채무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갚아주면 그러면 너에게 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채무를 받을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사과 그런 최소한의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소통 이런 것들을 원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집에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약 한 3년 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네. 한 1년 이상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그 금전을 대여를 해줬어요. 네. 이제 제보자가 첼리스트한테 이제 그런 게 이제 쌓인 돈이 한 2,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 제보자하고 사이에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안 좋을 때 이제 완전히 벌어지고 났을 때는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빌려준 돈 2,500만 원 어떻게 할까야 뭐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짐 찾아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짐 찾아가려면은 그 2,500만 나한테 빌려간 돈 그거부터 먼저 갚아 뭐 이런 얘기도 좀 온 갔던 거죠. 예. 예. 그런 걸 이제 첼리스트가 이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실제로 저 2,500만 원을 저기 그 안 주면은 짐을 안 내줄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제가 전에 듣고 제가 이제 첼리스트한테 저희는 이제 공익제보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마 남자친구하고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진실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우리가 공익제보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전한 거죠. 네, 확인했군요. 했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 얘기가 나오고 났는데 첼리스트가 실제로 상당히 공익제보를 저한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마음을 좀 열었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네. 그게 또 11월 6일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보자는 제가 이렇게 그 공익제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한 2,500만 원 채무 두 사람 간의 채무는 우리가 한번 부담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는 처음서부터 자기는 그 돈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네. 본인이 지금 그걸 돈을 받을 상황이고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제보자가 이 첼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첼리스트한테 이제 네가 이제 진실의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는 걸 좀
종용하는. 예,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야, 강 기자가 네 돈, 네가 받을 돈 대신 갚아줬다며. 너 운도 좋다. 사실은 받을 생각이 없으면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제 갚아준 것처럼 예,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좀 설득하기 띄운 위해서 음. 사실은 이제 저런 그 약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죠? 쉽게 이렇게 걸어 나오기 좀 힘들어 할 때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이제 걸림돌 중에 하나를 좀 치워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실제로 돈 받은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래 강 기자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너 이제 마음 편하게 짐 빼가라. 그리고 그러네. 이제는 강 기자님 원하는 대로 공익 너 제보자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익 제보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 강 기자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녹음이 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제보자가 11월 8일 날 문자잖아요. 네. 강 기자가 네 돈 대신 갚아준다면 너 운도 좋다. 만약에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전에 받았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11월 8일 이전에 그럼 11월 6일 제가 이틀 전입니다. 네. 저 문자를 보내기 이틀 전에 제보자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예, 제가 공익제보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실제로 대여금이 얼마나 돼요? 실제로 2,500 정도 되죠. 예, 2,000, 정확히 2,250? 뭐 이 정도 돼요. 그 보관료랑 뭐, 나중에 이자료는 내가 소송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사실은 돈은 아시다시피 기자님 안 받아도 돼요. 아,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걔가 뭐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가 받겠습니까? 아휴, 진짜 아니지만요. 저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계속 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돈을 건네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틀 후인 11월 8일 날 예. 첼리스트한테 예. 야, 강 기자님이 돈 대신 다 갚아줬다. 너 운 좋다. 이전에 네가 강 기자님이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강 기자님한테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을 털어놔.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웅이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얘기도 갚아준단답니다. 준단다. 그러니까 줬다가 아니라 갚아준단다. 그러니 얘기를 갖다 편안하게 해라. 이제 너하고 나 사이에 돈이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은 없으니 없다. 와서 지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 제안을 받고 대략 한 달 후에 그냥 공짜로 돈을 그냥 안 내고 다 지금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심지어 네가 있으면은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 뭐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없을게. 그러면 서로가 현장을 놓고 이제 어떻게 짐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 게 아닌 것 섞여갖고 가져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만 체크하자. 그래가지고 그 참관인만 놓고 그렇게 짐을 가져가게 돼요. 그 참관인이 권 기자님이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또 나중에 꼬투리를 갖다 잡긴 하지만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공익제보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첼리스트가 갚아야 될 채무를 저희가 이제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첼리스트한테 하고 난 뒤에 첼리스트가 사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렇죠. 얼굴 그러면서 뵙고 얘기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얼굴 뵙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하나가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제보자가 그 11월 6일 이때부터 이제 트윗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트위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본인은 뭔가 이 청담동 게이트의 진실에 대해서 이 제보자가 계속해서 뭔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부분들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좀 어두운 과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이제 공익 제보를 할 텐데 그 전에 좀 제발 그 제보자가 더 이상 트윗을 못하게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입니다. 여기 기자님 얼굴 뵙고 얘기해요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서 이제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발 트윗 활동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저게 기자님 얼굴 뵙고 얘기해요가 새벽 2시잖아요. 그렇죠. 새벽 2시. 2시 11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더 이상 트위터를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감독이 그냥 또 트윗 활동을 했어요. 아마 새벽 6시인가 이렇게 올렸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트윗 활동을 안 하겠다.
잠수 말하자면 쉬겠다. 이제 잠수를 타겠다라고 얘기하는 트윗을 올린 건데 그게 이제 못마땅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을 좀 다독여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독 트윗 새로 올렸네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시라. 내가 끝까지 우리 첼리스트는 제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가겠다. 네, 문자 폭로 이 감독 트윗 새로 올렸는데 제가 사생활 관련 녹취나 문자 폭로는 못하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다. 최하씨 공익 제보 가능성에 이제 여전히 회의적이고 우리 제보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분하고 같이 만나서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풀어야 할 것 같다. 공익 제보자로서 최하씨는 저희가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밑에 혹시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거예요. 저기 이제 이 감독, 저 제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독과 방금 통화했고 최하 씨와 만나 문제를 푸는데 트윗 활동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제가 약속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트윗 올리지 않기로. 그러니까 저 트윗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저런 식으로 이제 다독인 겁니다. 저렇게 다독였고 이제 이틀 정도 지나서도 여전히 이제 이 첼리스트가 공익 제보를 위해서 진실의 문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제보자가 이제 직접 문자를 보내서 야, 강 기자가 이제 네 돈도 다 갚아준댄다. 야, 너 이제 대신 이제 네가 이제 공익 제보 해라. 그리고 영웅 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치 이제 돈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돈은 안 건너갔어요. 그리고 돈 욕심 없었습니다. 제보자 처음서부터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 그게 돈 뭐. 8일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이미 강 기자님하고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친구들 트윗 친구들 간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한테 이 첼리스트가 얼마나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트윗 친구들 간에 또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우니까 얘기가 오갔죠. 요거는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12월 7일이죠. 6일인가요? 12월 6일인가요? 네, 12월 6일 날 대화니까 이 12월 6일 날이면은 이미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조사를 2번씩이나 받았고요. 조선일보하고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한 거다. TV조선은 12월 8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등을 이제 통해서 이미 다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다 기정사실처럼 모든 언론들에 이제 다 퍼져 있었던 상황. 그래서 그 상황 조금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11월 21일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압수수색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최하는 첼리스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강진구 기자님이 정확하게 그걸 짚어내셨지만 난 가드 내리고 좀 싸우고도 싶은데 그렇지만 또 싸우면은 무서울 것도 같은데 이런 것들로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21일 날 쐐기를 박는 그런 압수수색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첼리스트는 막 펑펑 울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것을 호소를 했고 그리고 23일 날 경찰에 가서 첫 진술을 해요. 그 첫 진술을 하고 나서 24일 날 새벽에 경찰에 얘기하지도 않았던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쫙 되고 그다음에 11월 25일 날 스페이스에서 이 친구들끼리 트윗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방입니다. 이제 스페이스는 그 트윗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어이없어. 지금 뭐야 이거? 조선일보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왜 이제 트윗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11월 23일 날 조사를 받기 한 2주일 전서부터 그 트윗방에서 다수의 트윗 친구들하고 만나서 자신의 솔직한 고민들을 털어놓죠.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있는데 이건 증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이제 트윗 친구들은 그냥 첼리스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은 네가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자문을 해준 뭐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직전 경찰 조사를 받도록 가기 직전까지는 그냥 노코멘트 하고 나오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다수 트윗 친구들이. 근데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는데 조선일보에 다 꼭 거짓말한 것처럼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토이 친구들은 자기들한테 그동안에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첼리스트가 들어가서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게다가 박경수 변호사가 이때 그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정말 이 트윗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큼 그런 내용들, 충격적인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들은 우리가 속았나? 아니까? 무슨 뭐 어떤 대책을 갖다가 우리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왕설래를 하다가 진모라고 하는 그 분의 강력한 그런 어떤 주장으로 뭐 그렇게 그 첼리스트가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가 되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후속 작업이 12월 6일 날 있어요. 그런데 이 12월 6일 날 이때 후속 작업은 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월 8일 날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인터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조금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보를 해주신 분이 지속적으로 그 첼리스트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요. 지금 뭐냐 이거?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사람이 첼리스트를 대신해서 정리를 하고 첼리스트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직접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만났잖아요. 채아님이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얘기를 솔직하게 안 한 건가? 뭘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났다.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들어봐도 전혀 윤석열을 안 만났다는 거를 윤석열 한동훈을 안 만났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버키님 생각을 해봐요. 변호사가 더탐사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팀 변호사잖아요. 그쵸. 차은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변호사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어떤 변호사가 내 의뢰인 위험해지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채아님이 안 봤다라를 해서 그걸로 알고선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채아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봤다고 그러더니 우리한테도 다 거짓말한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변호사 글쎄 뭐 우리도 뭐 전혀 아니,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마음이 바뀐 건지 어쩐 건지 안 봤다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꿔요?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암만 뭐 얘기를 들었었다 해도 그렇잖아요. 나 그냥 저 사람들한테도 다 거짓말했어요. 그냥 잃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그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네, 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저기 지속적으로 그 첼리스트의 입장에서 그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에 대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건 첼리스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 이제 그 11월 6일서부터 11월 6일 금리업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그 첼리스트가 지금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지속적으로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피해자다. 이제 이런 이제 인식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심어주는 역할을 맞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 얘기했던 대로 12월 8일 날 드디어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이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인터뷰가 12월 6일 날, 요 대화가 12월 6일인데 이미 저희 더 탐사에서는 권지연 기자가 그 이삿짐을 이제 그 정리할 때 그 남자친구의 이제 제보자의 대리인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첼리스트로부터 그 실제로 진실을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한동훈이 무서워서 진실을 지금은 얘기했었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얘기하겠다 진실을. 우리는 그걸 이미 취재해서 더 탐사는 알고 있었던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보도를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요 대화가 있은 다음 날 저희들이 보도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 이제 왜 이런 거짓말 이 논란이 계속 나왔는가, 그리고 이 친구들, 더위 친구들도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있었던 배경에는 이 첼리스트는 이 윤석열 한동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굉장히 이 내용을 제보를 받고 들으면서 황당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처음엔 분명히 그 방에서도 계속 11월 초에는 예. 사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윤석열 한동훈을 봤다. 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게 무섭다라고 얘기했던 네. 거예요. 가드를 올리니 내리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보자랑 싸우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저 제보를 한 버키님도 되게 당황하는 상황들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진실은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길 바라요. 요 부분이 상당히 오늘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왜 진실을 말해야 누구 좋으라고? 그 부분을 제일 이해를 못 하신다더라, 다들. 그러니까 이 채연님은요, 머릿속에 뭐 한동훈, 윤석열 이거 하나도 머리에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제보자밖에 없는 거야, 머리에. 자기 연맥인 거. 그런 사람한테 뭘 자꾸 진실을 밝혀달라 이러면서 자꾸 영웅돼달라고 해. 자기만 뭐 채연님만 영웅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보자도 같이 영웅되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게 연맥인 사람 영웅 만들기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행동을 보면. 그렇죠.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뭐 탄핵할 거리가 뭐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목매는데. 그 얘기는 사실 뭐 많이 했던 얘기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는 심증은 가는데. 그쵸. 야, 윤석열 탄핵할 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이 말이 좀 저는 좀 굉장히 꽂히네요. 뭐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윤석열 탄핵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나는 그 세상에 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 머릿속에는 처음서부터 한동훈, 윤석열은 없었다. 결국은 자기를 공지로 내몰았던, 자기 동의 없이 제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던 이제 전 남자친구, 예,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남자친구로부터 그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첼리스트를 계속해서 이분은 설득을 했던 게 아닌가.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이분들이 이재명 지지자예요. 이재명한테 왜 자꾸 싸우라 그래요? 이재명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탄핵할 거리 많으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335번을 갖다 압수수색 당하고 온갖 조리돌림을 다 당하고 자기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꼴을 보게끔 하면서 그러면서 왜 거기에 싸우라고 합니까? 왜 등 떠밀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그 진실의 싸움, 한동훈 윤석열과 진실의 싸움보다는 자신을 이제 원치 않는 이 제보, 자기가 원치 않는 이제 제보를 미리 공개해서 자기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제 증오심, 적개심을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결국 자기가 그 남자친구의 그 제보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게 되면 남자친구가 영웅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남자친구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왜 첼리스트가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논쟁이 벌어질 때 사적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사생활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계속 사감정과 사적 프레임으로 실제로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공적으로 싸워라. 우리는 사적으로 감정을 드러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참. 네. 네. 그 저는 또 하나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이제 그 갑자기 이제 태도 돌변이 좀 의아하잖아요. 예. 그 중에는 뭐냐면 분명히 강진구 기자님하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 어느 날 갑자기 강진구 기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맞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게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더 탐사도 싫어해요. 더 탐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그 확실하게 이제 한쪽으로 마음을 좀 세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동훈, 윤석열을 상대로 진실의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기가 가장 안전한 선택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처음에 이제 그 압수수색까지 오고 굉장히 그 공포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변호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한테 굉장히 안전한 판을 짜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안전한 판을 따라서 본인은 이제 저희 더 탐사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더 탐사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면 더 탐사를 악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악마시켜야 되겠죠. 전 남자친구랑 같이. 그런가요? 참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예. 이게 다 최한님의 이게 방송을 다 들은 입장에서 모든 대탐사 방송도 열심히 본 입장에서 최한님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 거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 탐사 방송이 얼마나 싫겠어요. 자꾸 자기를 끌어들이는데 자기 싫다는데. 그걸 확실하게 처음에 방송할 때 얘기를 해주지. 방송하기 그러니까요, 싫다고.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더 탐사 입장에서는 텍스트 메시지 하나 딱 보내고 차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소리가 뭐예요? 나 이제 너네랑 얘기하기 싫다는 최종의 경고잖아요. 최종 답변이잖아요. 그래도 설명을 그래도 조금 왜 안 하겠다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은 말을 얼마 섞지도 안 했는데 방송 빵빵 터뜨리는 데에다가 대고 무슨 얘기를 더 해요? 한마디만 더 하면 그게 또 기석거리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국가에 최종 답변하지도 않은 건데 그거 최종 답변한 것처럼 편집어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마 아무것도 몰랐으면 이렇게 저도 얘기 안 하고 버키님처럼 얘기했을 텐데 이게 이제 너무 다 알고 보고 나니까 저번에 좀 왜곡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 답변이 아니고 첫 그렇죠. 답변이었죠. 첫 답변이었죠. 첫 답변이 그런 거고 가면 갈수록 강진구 기자의 제안이나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또 문자를 그렇죠. 오고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많이 설득이 됐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특히 이제 11월 1일 날 그 경찰에서 소환 통보 문자가 오고 나서는 본인이 굉장히 그때 놀라서 저한테 문자로 사실은 좀 SOS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쳐왔죠.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러면서 그런 그렇죠.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건 다 김건희 씨가 뒤에서 시킨 거죠, 기자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는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의지를 했었어요. 의지를 내보였죠. 의지를 그러니까 네. 그래 의존을 했었어요. 의존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진실을 탁 바뀌니까 우리도 상당히 당황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탁 바뀌게 한 이 모멘텀이 그 첼리스트 스스로의 결단이냐 아니면 외부의 뭔가의 외력이 작용을 한 건지 예, 지금은 이제 사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예. 그것이- 이따가 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11월 6일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11월 6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 이제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좀 의문 나는 점은 첼리스트가 경제적으로 사실 이제 이런 그 보도가 되고 해서 자기가 이제 공연 활동이나 수입원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또 수입원도 다 끊어진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 친구들도 좀 얘기를 좀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첫
스페이스가 열렸을 때 그날이 11월 6일이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 첫 스페이스가 열렸던 날은 11월 10일이 아닌가 첫 제보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있었군요. 11월 6일에 첫 스페이스 방에 원래는 그 목적으로 연방이 아니었는데 첼리스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16시간을 이 스페이스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이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주변 사람들이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질문을 하는 버키님 같은 경우도 혼란스럽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진실을 밝힐지 말지 고민을 할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한 상황에 있었죠. 네. 첼리스트가 일단 실제로 남자친구한테 한 2,2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본인이 이제 자력으로 변제할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물건을 남자친구로 전 남친 제보자의 집에서 빼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제보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심도 보였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진실을 내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할 때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분이 본인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만난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이분이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 안정을 넘어서 다소 봤을 때는 조금 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몇 가지 정황 증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처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죠. 네네. 아이 참. 그래서 채아님은 뭐 잘은 계세요. 그러니까 뭐 숙소도 뭐 그때 막 기억하기로는 강원도에도 갔다가 호텔방 뭐 그런 데를 전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는 많이 해결됐나요? 어떻게? 아이 뭐 경제적인 거야 뭐 저기 뭐야 뭐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래도 채아는 완전한 소스 오브 인컴이 완전히 잘린 상태니까. 아이 그렇다고 뭐 가족이 없어요 식구가 없어요 모아둔 돈이 없겠어요. 그래요. 그럼요 다 있는 거죠. 그 정도 할 만큼은 있겠죠. 당연히 있는 거겠지. 나이가 없는 것도 나이가 뭐 되게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그 제보자가 그린 그 상황에서는 되게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미친놈이라니까요. 갚을 것도 안 갚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가. 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이 좀 확실하게 못하는 것 체험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좀 보면은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내가 낼 건 내대로 했나. 근데 아이 그런 거는 둘이 가서 법정에서 싸울 일이고 제보자 것만 보고서 뭐 이제 채아님 얘기는 안 들으셨잖아요. 그 돈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 얘기 들으면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쫌팽이면은 연애할 때 쓴 돈 가지고 내놓으라 그래. 단위가 크니까 단위가 1000단위가 넘어갔으니까 좀 그 사람이 쓴 뭐 카드값 1,500을 뭐 자기가 갚아줬다 그런 거 다 뻥이래요. 채아님은 50만 원 넘게 카드 써본 적도 없고 카드 빚이 없고 자기는 2,500 아니 1,500 같은 소리 한다고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암만 재산이 없어서 하기 싫으면 첼로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3억이에요 첼로가. 팔면 안 돼. 지금 그래도
제일 굉장히 저렇게 이제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를 좀 저기서 하세요. 일단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제 네. 저기서 그 씨가 이제 저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지금 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이 다 끊겼을 텐데 이 일이 예.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냐 걱정을 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돈좀 있다. 가족들도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왜 첼리스트가 이 사건 초기에 그 예. 남자친구한테 빌린 돈 한 2,500만 원 그게 뭐 큰 돈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변호사비도 사실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좀 고민하고 그때도 그렇게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도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잘못된 얘기인 거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첼로만 해도 3억인데 그깟 돈 2,500만 그 제가 다 추적을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제가 문화평론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첼로는 비싼 첼로들은 나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몇 억짜리가 되려면요 18세기, 19세기 이런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거장들은 1억이 넘어가는 그 금액이 없어요. 지금 현존 거장들은. 네. 그러니까 뭐 대개는 뭐 몇천만 원 정도예요. 세계적인 거장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 때,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요때 사이에 특별한 나무들과 특별한 그런 그 명장들이 있어서 스트라디바리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던 거고 그 제품들이 지금까지 수십억대 뭐 심지어는 수백억대 제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굉장히 이 어중간한 이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 3억대 뭐 첼로다 그러면 대개 18세기 정도 된 데에서 연주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첼로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럴 때 한 3억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희귀템이군요. 예, 희귀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지금 그리고 저 첼로는 안에 라벨이 붙어 있어요. 최영세라고 하는 한국 마이스터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직접 그 영상도 찍고 또 사진도 찍은 것을 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보여줬을 때 자기가 만든 게 맞다 그랬고 그분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무가 다르다. 요즘 나오는 나무들로는 옛날 것처럼 만들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만든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 정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아이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 지금까지도 뭐 그 첼로가 뭐 명장하고 얘기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가시는데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이스터의 가게가 예술의 전당 옆에 있습니다. 힐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첼리스트와 가까운 진땡 씨는 이분은 그 첼리스트가 결코 그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변호사비를 못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3일 날 그 자기 짐들 다 빼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변호사가 그 도움을 줘요. 네. 시간으로 계약한 거예요. 시간으로. 그리고 네. 지금 박경수 변호사에 대한 것도 지금 바로 자료가 이제 네. 나올 텐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일단 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예, 있는데 일단 첼리스트가 일단 그 본인이 이제 그 경찰에 가서 이제 거짓말했다라고 한 진술을 하기 전에 예. 내가 진실을 얘기할까 고민할 때 상황은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그 변호사 비용도 자기 힘으로 낼 돈이 없었고요. 예.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빚도 그 빚을 갚는데도 가족들한테 그 얘기도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억 원짜리 첼로는 거짓말인 거고 예. 그래서 뭐 150에서 2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첼리스트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상당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자를 하나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이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 문자죠. 그렇죠. 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아까 얘기했던 네, 버키가 물어보는 버키라고 버키가 물어보죠. 제보를. 궁금했던 게 좀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문자를. 예.
궁금했던 게 체리 변호사비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응 맞다는 얘기죠.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첼리스트한테. 네. 저희가 박경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네, 박경수 변호사를 시켜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네.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이 특정됐다는 것을 오늘 처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조금 설명해 줄게. 특정됐다고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아는 변호사라고 처음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는 자기 지인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 변호사 소개하는 과정은 다음에 나중에 좀 했으면 다음에 좋겠습니다. 한번. 예. 자, 어쨌든 그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버키가 물어봤더니 근데 그 변호사비는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다 안 줬을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직 돈을 지불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변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지를 못할 텐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 아니라고 판단한 거겠지 뭐 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말 상식과 벗어난 얘기입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죠. 저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하기 어렵죠. 없어요. 네, 어렵습니다. 저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게 석연치 않으니까 네, 점점점점 첼은 특별히 경제활동 하시는 건 없죠? 거기까지 모르시려나? 돈이 없는 게 생활이 힘들 텐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찌 아냐. 다만 이것저것 팔고 그러겠지. 확실히 그때 변호사 선임 당시 첼 네. 네, 막말로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 들어볼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러 소송에 이제 직면할 텐데 박경수 변호사 쪽으로 쭉 가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방송 보고 황당했겠냐. 모르지 뭐. 그야 뭐 본인 자유니까.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상대방이 황당해 하셨는지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분이 얼마나 황당했을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답을 하네요.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 기본적인 변호사 비용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자기도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박경수 변호사는 저건 지금 현재 그 건사랑에서 그 고발을 한 그 건에 대해서만 변호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 12월 7일이죠. 12월 7일, 3일입니다. 12월 3일인가요? 예. 이사를 가는 날이죠. 이날인가요? 박경수 변호사하고 권지현 기자하고 나눈 12월 3일입니다.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2월 7일이네요. 7일인 것 아, 같습니다. 그 대화는 7일이군요. 네네, 예, 이거 죄송합니다. 7일인 것 같습니다. 권지현 기자가 박경수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생활하시는 것도 빠듯하실 텐데 변호사 수임료 어렵긴 하시겠네요. 라고 첼리스트가 좀 생활 빠듯한데 변호사 수임료 어렵겠죠? 라고 물어봤더니 박경수 변호사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일단 구하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살이에요, 보살. 네. 저 변호사님.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박경수 변호사한테 뭐 수임을 하고 싶네요. 네, 저렇게 저기 이제 무료 변론을 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박경수 변호사가 그 첼리스트를 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을 구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첼리스트의 그 휴대폰은 경찰한테 그냥 갖다 주고 일주일 동안 이미징 뜨고 포렌식 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안 갔어요. 심지어 그 휴대폰에다 뭘 심을 수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설마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은 경찰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야. 했어요. 아유 참. 자 그런데 이 첼리스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첼리스트의 근황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저게 12월 7일 날 대화잖아요. 네. 근데 12월 3일. 네. 그러면 벌써 며칠 전이잖아요. 나흘 전. 나흘 전에 이분이 이제 자기 짐을 챙기러 왔었을 때.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이제 변호사를 처음 선임한 거는 이제 11월 23일이죠. 경찰 그렇죠.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는 이제 변호사 비용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보실 화면은 12월 3일 이제 드디어 이제
짐을 찾아가러 남자친구 집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상당한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남자친구가 깜짝 놀랐죠. 아유, 한번 보시죠. 네. 예. 자, 사진인데요. 그날 이삿짐 챙기러 온 사진이네요. 지금 여기 이제 요 분이 지금 첼리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첼리스트고요. 네. 네. 그 요 분은- 왼쪽에 있는 분이 친오빠라 그랬어요. 맞아요. 친오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오빠인데 존댓말을 써요. 아, 오빠한테? 예, 존댓말을 쓰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친오빠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 첼리스트의 성정으로 봐서는 예.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뭐 번거지 모자를 눌러서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 요 분이죠. 예, 예. 느낌상은 뭐 첼리스트하고 위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접촉하는 것을 그 관리 감독하는 감시하는 감신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느낌이.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했지만 거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진짜. 완벽히 가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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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정말 조금 나오고 예. 도저히 식별이 안 돼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네. 특히나 저렇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막 거의 눈 아래 눈 두덩이 가려질 정도로 그렇게 마스크를 넓게 펼쳤습니까? 이 정도면 은폐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첼리스트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나온 다음 날 이제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격려해 주던 이제 트윗 친구들한테 문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변호사 이외에는 누구하고도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다. 네. 나한테 점점 더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실제로 그대로 첼리스트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지금 접촉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12월 3일 날 저 짐을 찾으러 전 남자친구 제보자 집에 왔는데 저때 동행했었던 이 남자가 네. 첼리스트의 친오빠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 얘기했던 대로 친오빠인데 사실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좀 뭔가 풍기는 포스 자체가 친오빠보다는 뭔가 감신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첼리스트의 옷차림이죠. 예. 옷차림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지금 뭐 얼핏 보신 분들은 뭐 벌써 눈치를. 모자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 편한 옷을 입고 왔구나라고 느낄 텐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모자 한번 볼게요. 띠로리 야 아, 이게 비싼 거네요. 27% 세일을 해서 69만 원이에요. 아, 이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난 이런 모자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 네. 모자가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좀 뭐 짝퉁 만 원짜리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요? 한 100만 원 가까이 예. 되네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티셔츠 있잖아요. 후드티죠, 후드티. 후드티, 이것도 후드티가 같은 그 브랜드입니다. 같은 셀린. 브랜드네요. 근데 이 브랜드도 보니까 140만 원짜리 티셔츠네요. 그 변호사비 후드티가.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전전긍긍하던 첼리스트가 아주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타난 거죠. 2주 만에. 그러니까 뭐 이 짝퉁이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구글 렌즈로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라서 네.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네. 그런데 그 짝퉁이면 짝퉁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하나만 더 잠바 보세요. 있잖아요. 잠바. 이거 저 패딩이죠. 패딩 잠바가 아니고 요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260만 원짜리. 저 자세가 고스란히 잡혀요. 그거 요거를 한 장, 예, 구글 렌즈로 그대로 이제 찍었더니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그게 사라졌네. 그러네. 어디 갔죠? 예, 네. 진짜 그거 어디 갔지? 저 자세로 딱 찍혀 있는 모델이 입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잠깐만요. 화면 잠깐 해주십시오. 이게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네요. 예.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몽클레어 맞습니다. 네. 어디 갔냐. 예. 아무튼 이 이미지와 똑같은 잠바를 요 옆에 있는 여기 이제 왼팔에 있는 요 메이커까지도 똑같은 걸 저희가 찾아봤는데 바로 이 잠바였고 260만 원이었습니다. 저거를 그래서 제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저 옷들이 사실 다 이제 본인과 같이 살 때는 없었던 옷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물론 뭐 약간의 그 착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좀 들어볼 내용은 태극기 배지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아,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네,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갖다 좀 해야죠. 진행을 예. 해보죠. 근데 강신구 쪽에서 방송에서는 보셨겠지만은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잘 사건을 모른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서 조금 대화를 해봐도 알아낼 게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네들 방송 꺼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것도 인정을 안 한 변호사가 잘 모르고 인정을 안 한 상태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술집에 간 적이 없다가 이세창이랑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계속 변호사가 했는데 모든 사실이 이세창이랑 같이 있었다. 첼로체아가 이세창이랑 늦게까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로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건 인정한 부분이고. 근데 그것도 변호사는 많은 부분에서 첼로체아 이세창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같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화 내용도 잘 모른다. 그리고 뭐 또 변호사는 이제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것도 모른다. 태극기 배지가 뭐예요? 뭐 그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안 봤으면 모르는 거고 태아님이 말 안 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왜 더탐사 말에 그 말로 보면 다 이상한 거 맞고요. 그리고 태아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변호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상하고 방패예요, 둘이. 하나는 방어하는 거고 하나는 찌르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거지 뭐. 근데 변호사가 막 더탐사 얘기가 궁금해서 막 그걸 파봤더니 막 더탐사 말이 맞대. 그래서 그건 맞아요. 막 이러면 그게 차님 변호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더탐사에서 이상하다 하는 건 이상한 거 맞는 거고요. 이상하다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저기 변호사가 말하는 것도 다 변호사 입장에서 맞는 거고 둘이 그냥 싸우는 거지. 그래요. 저것도 진짜 법 상식을 너무 몰라요. 변호사는요, 저렇게 자기한테 안 알려준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요, 변호사 그만둡니다. 변호사한테 진실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졌던, 죄를 안 졌던 간에 진실을 다 얘기해야 되고, 자기한테 공유한 것들 말고 다른 그 사실들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의 소신들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변호사가 신의성실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게 될 사유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11월 23일 날 이제 그 수임을 하죠, 사건을. 예. 그리고 이 사건은 10월 24일 날 보도가 됩니다. 무려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예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첼리스트가 처음에 그 성당 술자리 광경을 이제 묘사하는 가운데서 태극기 배지 달아줬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몰랐죠. 한 달 전에 변호사가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니까 저 진땡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건 뭐 못 봤으면 영상을 못 봤으면 모르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분은 좀 그 첼리스트 그다음에 그 변호사를 두둔하는데 굉장히 급급하신 거고 그리고 이게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두둔이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두둔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첼리스트가 결국 경찰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기까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끼쳤죠. 행사한 분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사라진 이미지를 지금 찾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거 똑같죠, 그죠? 예, 요게 그 가격이 260만 원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네,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두 개가. 예, 불과 2주 만에 변호사 비용도 마련하지 못했던 거기서 전전긍긍했던 첼리스트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집 나르는데 저 명품 나는 가슴이 떨려서 260만 원짜리는 입지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화 중에서 이게 터지면은 민주당 박살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이것도 한번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보시고 그러니까 볼까요? 제가 보기에 진땡 씨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재명 지지자고 찐 민주당 지지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입장,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지금 두둔하는 이런 진실을 이제 좀 외면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첼리스트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다 보니까 덧탐사의 보도, 덧탐사식대로 가다 보면 이거는 민주당한테 외려 박살난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게 그 아끼는 얘기군요. 예. 민주당을 아끼는 차원에서 근데 자기는 이 덧탐사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이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뭐 없던 일로 그렇죠. 만드는 게 뭐 좋다. 근데 이 얘기를 비슷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민주당의 흔히 말해서 수박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도 한 번은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계속 할 거니. 예. 항상 그 제가 귀에 딸도로 들었던 그렇죠. 역풍론. 예, 역풍론.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자꾸 저렇게 끌고 가는 덧탐사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예. 이거 말고 지금 중요한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 잘못 터지면 이 민주당 박살날 것 같은데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안 그러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껌덕지만 있으면 말 만드는. 아, 저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왜 진실을 얘기하냐고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없다니까요. 증거가? 그러면 평생 재판받으면서 막 미호탈 박혀가지고 막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누굴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뭐 하실 거예요, 버키님, 그때? 채연님한테 막 사신 넣어줄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잘 몰라서 바라보는 입장 말고 버키님도 거의 처음부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아, 이게 우리 제목에 나온 내용이네요. 네. 네. 누굴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하냐? 네. 당신이 평생 사식 넣어줄 거냐? 심지어는 이거는 민주당, 우리가 아끼는 민주당까지 박살낼 수 있다. 증거가 없잖아. 도대체 증거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이 나와도 걔네들은 인정 안 해요. 심지어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김학이 인정 안 했어요. 결국은 어쩌려고요, 그럼? 저 입장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첼리스트도 결국 이제 진실을 외면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도 무릎을 꿇은 거죠. 네. 그래서 저 유일하게 이제 이 싸움은 덧탐사하고 성수대로 TV에게만 지금 이제 그 짐이 주어져 있는. 고발 뉴스도 사실 거들긴 하고 있습니다. 고발 뉴스도.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더 듣고 갈까요? 어떻게? 하나만 더 들을까요? 하나만 더 들을까요? 하나만 더 들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진실은 그럼 누가 싸우느냐? 네. 진실을 싸우는 사람은 덧탐사다. 네. 이제 첼리스트는 빠지고 네. 덧탐사만 싸우면 된다. 네. 더 탐사가 모든 걸 밝혀주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면서 끝을 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난 도저히 오케이 그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 전화 기록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안 남았다고 날 수가 있지? 전화 기록이 다 그랬으면은 어디 간 거에 기록이 남을 거 아니야. 포렌식하고 전화 위치 등록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어떤 기록은 남을 거 아니야. 최소한 이제 어때요? 기록이 안 남았다고 나? 10시 이후에는 안 남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전화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전화 기록으로 이세창이랑 같이 있었다. 그거는 남은 거예요. 이세창이랑 전화 검찰 조사에서 늦게까지 있었다. 그건 남은 거예요. 근데 경찰 조사가 한동훈이 받을 일도 없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받을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맞춰지지 않는 거지. 늦게까지 같이 있었다는 건 전화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게 둘이
같이 있었어. 어떻게든 술집에서. 그 같이 있었어요. 그거는 나왔어. 그래서 누가 있었다? 이세창이랑 네. 첼로 치아랑 네. 같이 있었다는 게 나왔어요. 10시 이후에까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기적으로 이세창은 그 청담동 근처에 같이 와놨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싸워야지. 자기네들끼리 싸워야지. 채아님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채아님하고는 이제 적인 거 아니에요? 끝. 그치. 응. 그러면은 이수정하고 둘이 싸우든지 그래야지 뭐. 응. 그걸 뭐 어떻게 해? 그쵸. 이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너무 멀리 갔어. 왜 그랬을까? 뭘 왜 그래요? 대부자 때문이지. 아니 모든 기록에 나왔는데 첼로 이게 기록에는 같이 있었다는 게 나온 상태인데 그치. 그걸 채아님이 터뜨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채아님이 또 봤다고 얘기도 안 했어. 그럼 뭐 어쩌겠어야지.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진실의 싸움은 그 이세창과 더 탐사에게 맡기다 이거야. 그래요.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제보자 탓이야. 제보자 탓이다.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섣부르게 네. 이거를 제보한 그 제보자 탓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제보의 목적이 불손했기 때문에 어차피 제보의 가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일보와 그 한동훈, 윤석열이 원하는 그 플랜 A예요. 그런데도 저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요? 요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네. 얼른 이렇게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네. 대화에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첼리스트가 결국은 진실을 외면을 하고 자신이 안전한 길을 선택한 부분들을 지금 그 정당화하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 정당화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진땡님. 진땡 씨라고 하는 분. 네. 이 진땡 씨라고 하는 분이 과연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 첼리스트에게 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이분이 최초로 첼리스트하고 접촉했었던 이 트윗상의 그 스페이스, 그 대화방에 나타난 처음에 첼리스트하고 접촉한 그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이게 제목을 보면 당신의 밤, 참사, 의혹, 그리고 분노. 제목만 딱 봐도 왜 만들어진 방인지 아시겠죠? 네. 저거는 12구 참사를 기억하고 그 12구 참사와 그 관련돼 있는 다양한 그런 썰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나가려고 만든 방이에요. 그러니까 첼리스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을 만들었던 사람은 저기 그 세월호 마크가 있는 저분. 좌측 상단에. 네. 저분은 트윗에서 그래도 좀 네임드로 조금 알려져 꽤 있는 있는 그런 분이죠. 분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열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이전서부터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동 진행자로 진땡님이 있었고요. 그냥 참사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저 첼리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첼리스트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저 진땡 씨 맨 밑에 가운데 보판에 이제 버키라고 버킷. 있죠. 네. 그러니까 저 12월 3일 날 그 진땡 씨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간 저 버키 씨. 저분은 그러니까 이 11월 6일 진땡 씨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처음으로 트윗에 나타날 때 세상 대신에 이제 트윗을 통해서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 처음서부터 이 진땡 씨와 함께 첼리스트를 계속해서 관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 이제 반대 입장이 되죠. 네, 그렇죠. 저기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날이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전날
제보자는 트윗을 엽니다. 트윗을 열죠 드디어. 원래 11월 1일 날 첼리스트가 트윗에서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요상한 공격을 하거든요. 그 공격이 이제 그 강 기자님한테 보내는 그 글을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건데 그 글에 그 워딩이 다 들어가요. 스토커 뭐 이런 글, 또 사람 이름, 맞아요. 이 제보자 이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탁 올려요. 올리면서 제보자는 갑자기 사방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신원이 노출됐다는 그런 걱정들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사실 그 한동훈이나 윤석열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보자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첼리스트는 12월 2일서부터 전화를 걸어와요. 제보자한테 전화를 걸어와요. 그래서 특히 11월 4일에 녹취를 합니다. 전화 내용을. 원래 첼리스트는 녹취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 내용을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녹취를 일부러 하면서 도발을 해요. 그런데 11월 6일에는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 듯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제보자는 냉정하게 그걸 뿌리치고 그날 트윗을 엽니다. 그리고 그 트윗을 열어서 대응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첼리스트는 그날 밤 저 스페이스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그 제보자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그 공격적인 메시지를 그렇죠. 남기죠. 예. 그 청담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 더탐스에 출처 보도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진실의 링에 오르지 않는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증거를 공개하면 당신네들이 당신들의 인정하겠냐. 알리베이를 내놓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놓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그 12구 그 이태원 그 참사로 잠시 그 언론에서 이제 그 관심에서 사라졌었던 그 이 청담동 게이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이 제보자가 마치 이제 어떤 증거를 내가 내놓으면 이제 윤석열이 사실을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 트윗 때문에 굉장히 다시 이제 언론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안절부절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조용히 덮이길 바랬는데 거꾸로 전 남친 제보자가 거꾸로 이걸 다시금 확 불을 살리니까 본인은 굉장히 겁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11월 6일 날 이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대화방에 불쑥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요. 그 대화가 무려 17시간 아닌가요? 16시간. 16시간을 그 다음날 1박 2일로 16시간이 진행이 되고 그 말로만 듣던 그 첼리스트가 대화방에 나타났다는 얘기들이 이제 이 트윗 쪽의 세계에서 쫙 퍼져나가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일 많았을 땐 30명까지 저 방에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이 트윗 동향이라든지 SNS 동향을 쭉 관시하던 우리 국정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부의 기무사 지금은 방첩사로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경찰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러한 그 이 트윗 SNS 상에서 첼리스트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이 안테나 레이더망에 걸렸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트윗방에는 그냥 순수한 트위터들이 아니고 기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세창 씨 관련자들도 얼마든지 소위 얘기하는 세작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첼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숨죽여 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첼리스트를 진실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 스스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했었던 그런 분수령이 됐던 날이 아닌가. 11월 그러니까 6일.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과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월 6일에 이 사건만 해도 이 사건에 저 방을 열었던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증언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증언은 이분들은 탐사 12구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첼리스트가 들어오면서 막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마구 격정적으로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이를 캄다운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캄다운 시키는 것을 이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방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걱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 스페이스는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를 시키면서 말이 안 나오게끔 막 막았는데 근데 첼리스트 본인도 그렇게 말이 끊기거나 막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얘기를 듣고 의견을 구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1월 6일 날 이 방을 열었던,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얘기를 시작을 해서 갑자기 첼리스트가 오면서 이제 시끌벅적했었던 이 방을 열었던 이 방장이 이제 이 방을 이끌어 갈 때만 해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 얘기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했고, 그렇죠. 너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진짜 무섭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 자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먹혀요. 16시간이 지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의 이제 대화가 있고 난 뒤에 첼리스트는 다른 방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대화방으로. 그 16시간 동안에 그러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11월 23일 날 한꺼번에 주워 담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수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그 첼리스트가 격정적으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털어놓고 난 이후에 그 새로운 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방장이 바뀝니다. 예, 그때 방장이 바뀌고 그 방장이 방금 전에 지금까지 쭉 봤던 첼리스트를 대변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쭉 얘기하는 진땡 씨가 그 방장이 됩니다. 당시에는 공동 진행자였었는데 이제는 건너가서 진땡이 되고요. 저 때도 이미 저 진땡님이 11월 6일에도 몇몇을 추천해서 방으로 들어오게끔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지금 저 방에 그 긴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진땡 씨가 결국은 별도로 대화방을 개설을 해서 글로 첼리스트를 이제 오게 하고 그곳에 자기가 이제 방장으로서 이제 대화를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진땡 씨는 어떤 동기에서 첼리스트를 새로운 방으로 초대해서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기가 대화를 주도를 했는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진땡 씨 개인이 뭐 첼리스트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된 거라서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 첼리스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순수한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런 연대를 했던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의심이 이게 과연 순수하게 첼리스트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냐. 11월 6일 날 이 난장이 벌어졌을 때 이미 첼리스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모종의 세력들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런 세력들이 별도의 방을 만들게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또 다른 한 축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밝혀 나가야 될 아직까지 이제 회색 존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한 3분의 2쯤 왔는데 3분의 1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첼리스트가 그동안에 쏟아냈던 말들을 다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그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청담동 술자리는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더 이상 이제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도 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덮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신은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은 도대체 언제 수사 결과를 내놓는 걸까요? 저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참고인은 우리 권지현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첼리스트하고 무려 이제 7시간 동안을 이틀에 걸쳐서 총 7시간 동안 인터뷰했었던 권지현 기자는 이 사건의 중요한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그리고 첼리스트를 유일하게 직접 인터뷰했었던 그 유일한 기자입니다. 네. TV조선을 빼고는. TV조선은 전화 인터뷰만 했죠. 그래서 아니 근데요. 그런데 아직 소환 통보조차 권지현 기자한테는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그 경찰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싶은 게, 권지현 기자는 이제 훈련받은 기자니까 네. 또 그런 밸류,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지만, 단지 시간으로만 따지면 저 진진님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소통을 했습니까? 그리고 처음 방이 열렸을 때도 16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증언자가 30명이 넘어요. 이거를 다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한번 그냥 조사를 하시죠, 다들. 과연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다 이 연루가 돼 있으면 다 한번 최소한 진술서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시민 여러분들, 오늘 더 이상 저희가 지금 자정을 넘길 것 같아서 오늘 예. 또 늦게 시작했죠. 전두환 손자와 2시간 동안 우리가 저녁에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방송 준비가 다 늦어져 가지고 30분을 저희가 좀 방송을 미뤘는데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나머지 남은 그 방송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라도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